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한편 청와대를 타격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북한이 돌연 대화 공세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노림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의 전현준 원장,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상현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또 탈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먼저 이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중국 소재한 북한 식당의 이제 종업원들이 최근 또 탈출을 해서 이제 제3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고요.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의 류경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과 지배인 이제 13명이 이제 탈북을 해서 이제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한 달여 만에 비슷한 상황이 다시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이제 대북 소식통,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이 이제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이 동남아 제3국에 머물면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들의 아주 구체적인 신분이나 인원 규모들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네. 한 2명에서 3명, 그러니까 단독 탈북은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중국 내에 이제 북한 식당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있었죠. 이제 노동당 제7차 당대회 네. 이후 시점에 이제 탈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북한 해외 식당의 종업원들은 이제 북한에서는 외화벌이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제 일꾼들로서 북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이 이렇게 잇따라 이제 네. 탈북 사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 어떤 북한이 이제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좋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또 탈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달 초에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한 이후에 어떤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동요가 심했다, 이런 방증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는 역시 이제 북한에서만 살다가 해외에 가게 되면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본주의 사회와 특히 거기에 있으면서 남한 사람들로부터 남한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화벌이 식당은 우리 사람들, 우리 회사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여행객들이 사실 많이 들리고 하는 그런 식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상 교육을 받았던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네. 거기서 심적인 동요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배신감을, 자기 조국에 대한 배신감이죠.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그런 배신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고, 특히 2030 세대들은 북한 내에서도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 그래서 1990년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국이 나에게 해준 게 뭔가, 노동당이 나에게 해준 게 뭔가, 네. 우리 스스로 살아남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신감, 조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거기에다가 이제 대북 제재가 되면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자기에게 맡게 된 할당량을 잘 채우지 못함으로써 어느 정도 문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탈출을 했다고 봅니다. 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불안감, 또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한 달 전에 집단 네. 탈북 때도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감시가 좀 심해질 것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분석들이 나왔는데 네.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그렇죠. 감시망이 좀 더 촘촘해질 네. 가능성이 맞습니다. 크겠군요.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동요 움직임, 그런 네.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그것에 따라서 이제 북한 당국도 이제 감시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어떤 신상 정보 이런 것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네. 적어도 이제 단독 탈북이 아니고 집단적인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 만큼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지난달 한 달여 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만큼 이제 북한 당국도 좀 더 추가적인 조처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의 탈북 상황에서도 이제 북한이 해외 근무 인력들을 감시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어떤 별도의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감시를 강화하는 어떤 정황이 포착된 바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식당 종업원들을 비롯한 이제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라,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의 좀 더 강화된 이런 명령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해외 북한 식당들은 기본적으로 지배인이 이렇게 종업원의 모든 여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기본적인 이동이라고 할까요?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이제 최근에는 지배인들까지 함께 탈북하는 구조,
그리고 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어느 정도 묵인하는 구조, 네. 그러한 환경 아래에서 탈북들이 조금 이렇게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이 좀 더 직간접적인 감시를 강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에 종업원이 탈북했을 때 북한 측에서는 우리가 종업원들을 납치해갔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뭐 유엔에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가족들을 남한에 직접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탈북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이게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겠죠. 남한의 이제 그런 특무랄까 북한식으로 네. 이제 국정원이 공작을 해서 빼내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송환을 하라는 그런 요구를 또 주기차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지난번에 김정은이도 7차 당대에서 그랬습니다만은 제도 통일을 꾀하지 말라 남한이. 그러니까 남한식의 통일을 꾀하지 말라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사상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동안에 북한이 쭉 주장해왔던 자기들의 주체 사상에 입각한 그러한 그 한반도 통일보다는 남한식 그러니까 자본주의식 또는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지 말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했거든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제도 통일을 하려고 하는 남한의 공작이다. 그렇게 이제 몰고 가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계속해서 남북 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미 지난달에 13명에 대한 북한이 정말 한풀이식으로 남한에 대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한이 이런 이제 공작을 통해서 13명을 납치해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북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 자체가 지금 남북 대화를 하자고 하는 그런 공세에 큰 영향은 못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탈북 자체가 남북 관계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어차피 것이다. 이제 남북 대화를 가자고 하는 그런 이제 대전략은 세워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사회담을 갖자는 북한의 잇따른 요구에 대해서 국방부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담은 답신을 보냈습니다. 대화보다는 비핵화가 우선이라면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자, 정영빈 기자의 리포트 보신 후에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열자는 북한 인민무력부의 제의에 대해 국방부가 이틀 만에 답신을 보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에 유감을 나타내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잇따른 회담 제안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깨뜨리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제의를 섣불리 수용할 경우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서해 군 통신선으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고 요구했습니다. 북남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가지자는 것을 제의한다. 북한이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낸 것은 지난 2월 일방적으로 군 통신선 차단을 선언한 지 3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회담 제의에 국방부가 오히려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하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7차 당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에 각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나서서 보니까 네. 지난 금, 토, 일 사흘 연속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네, 쉴 수 대화 없이. 제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상황이니까요. 일단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각급 조직들과 기관이 같은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촉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걸 좀 짚어보면요. 먼저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20일, 그러니까 공개 서한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서 남한 측이 빨리 이제 응해라, 이제 입장을 내놓아라, 그런 식의 촉구하는 글을 내보냈고요. 곧바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인민무력부가 21일 오후 군통신선을 통해서 전화 통지문을 보내서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실무 접촉을 갖자,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인민무력부 같은 경우에는 5월 말, 6월 초에 편한 날짜에 장소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좀 시점을 박아서 이제 그러네요. 의사를 밝힘으로써 좀 더 이제 관심을 끌기도 했었고요. 바로 이어서 지난 주말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21일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리고 22일에는 원동현 조평통 서기국 국장이 이제 잇따라 담화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어떤 군사회담에 대한 어떤 입장에 대해서 남한 측이 빨리 응해서 이거를 빨리 진행을 시키자, 그렇게 촉구하는 담화문을 잇따라 내보냈고요. 특히 이제 원동현 국장은 이제 담화에서 만약에 군사회담이 열리게 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위험, 어떤 긴장도를 완화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남북한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협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내용이나 뭐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달에만 벌써 5번째 대화 제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대화를 하고 싶은 걸까요? 어떤 노림수가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북한의 환경을 보게 되면은 대화를 하고 싶겠죠. 그것이 이제 남한이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일단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재 국면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대화를 이끌어내고 그 대화 국면을 통해서 또 북미 대화로 가는, 이제 서울을 찍고 워싱턴으로 가는 이런 이제 전술을 구사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이 나왔던 그 시절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의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1970년 8월 15일 날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8.15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돼서 남북 적시자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남북 이제 조절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7.4남북 공동성명이 나왔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91년도 기본합의서 채택 때도 마찬가지고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한 형태를 띠고 북한이 그걸 받는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든 간에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뭔가 이 시점에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시 김정은이가 7차 당대회 때 각 부면에 대해서 모든 걸 총괄을 하고,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얘기하자면 강령적 교시라고 할 수 있죠. 북한식으로 강령적 교시고 반드시 지켜야 될 사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부면에 있는 일꾼들, 관료들은 그걸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영남이가 기니를 간 것도 마찬가지고, 김영철이가 쿠바를 간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각종 그 단체들이 남북 대화를 하자고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도 각 부면별로 김정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그런 관료들의 이제 의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응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네. 이런 대화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이 어떤 북미 대화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의도도 크다라고 분석을 방금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북한의 행보가 어떤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염두한 의도도 깔려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2275 유엔 안보리 제재, 거기에 48조, 49조, 50조가 사실은 대화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중국 또 러시아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이 제안한 것은 군사회담 정도고 남북
대화 정도이기 때문에 네. 핵 문제를 가지고 남북 간에 대화를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어떤 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중국이 미국을 압박을 가해서 봐라.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 이제 육자회담도 빨리 개최를 하고 네. 북미 대화도 해라. 이런 이제 명분을 이제 줘야 되는데 꼭 뭐 중국, 러시아를 의도한 거, 의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제 자체가 사실은 삐라 살포 문제, 대북 확성기 뭐 문제 이런 정도 문제를 가지고 군사회담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남북 대화가 잘 되면 그것이 분위기를 타서 앞으로 육자회담 재개라든가 네. 거기에 순기능적 역할은 하겠죠. 그렇지만 핵 문제가 아닌 한에 있어서 지금 당장 우리 정부가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부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고 네. 행동을 바꾸라. 그렇기 전에는 남북 대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전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그런 입장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는 어떤 심리전 중단, 제재 이완의 의도가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도 해주셨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파상 공세가 좀 위장 평화 공세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떤 근거가 네,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네.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장된 평화 공세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보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이러한 제안들의 핵무기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남북 관계 경색 그리고 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력한 대북 제재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의 원인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화를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어떤 북한 측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무작정 대화를 하자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어떤 국제사회 어떤 대북 제재 균열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국문 분열을 노린 북한의 움직임이다. 이런 분석이 이제 주된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좀 정황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지난 21일에 북한이 이제 우리 측에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는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네. 그 통지문을 보낸 지 2시간여 만에 북한이 이제 자체적인 매체를 통해서 이를 이제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보면 오후 한 5시 40분께 이제 우리 측에 보내고 8시쯤에 이제 그것을 공개해 버린 것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이제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남한의 어떤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이제 공개했던 것에 비하면 좀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북한이 어떤 합의를 좀 제대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의도를 갖고 있기보다는 이것을 어떤 선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어떤 정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부는 이제 이에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제 답신을 보낸 상황이고요. 그 답신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다, 최우선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답신에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진정성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맞대응을 하면서 폐쇄했던 네네네. 서해 군 통신선을 네, 그렇죠. 다시 재개를 했다는 부분, 이런 네네. 부분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떤 분석들이 나옵니까? 의미와 한계가 동시에 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지문을 보낸 것은 이제 지난 군 통신선을 이용해서 통지문을 보낸 게 이제 지난 2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이고요. 네. 이제 북한이 더군다나 스스로 선언한 것을 뒤집으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어떤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으면서 대화 제의를 해온 만큼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역제안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더 어떤 진전된 것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네. 끌고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진정성을 좀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북한이 좀 더 추가적으로 노리는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지나친 의미 부여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군 통신선이 지금 상태로 또 완전히 열렸다. 이런 군 통신선을 통해서 향후 지속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하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는 좀 만무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때까지 계속 제재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화 타이밍은
언제쯤 잡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정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기왕에 네. 몰아세우는 김에 끝까지 가보자 하는 생각이 우리 정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속성상 죽었으면 죽었지 항복을 잘 안 하는 또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파치산 시절부터 그것이 이제 일종의 전략 문화처럼 그게 전통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변국의 그 강한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다시 말하자면 미국 간의 어떤 전략 대화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가 풀려가는 그런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강하게 반대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제 옛날에 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1970년대 남북 대화만 해도 사실 중국과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대화를 한 그 경우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한반도 문제가 미국 전략 대화에 의해서 이 끌려가는 듯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격적으로 미국 간의 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미국 간의 물밑 대화, 비밀 접촉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러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를 할 필요는 있는 거고 저는 만남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뭐 합의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이 뭐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면 따라서 일단은 만나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군요. 지금까지 네. 사실 남북 대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끌려갔다고 자꾸 그러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년대부터 대화를 쭉 한 거 보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안을 하고 북한이 그걸 수락하는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도권을 놓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대화 공세 속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네. 원동현 통전부 부부장인데 아까 네, 잠시 네, 짚어주셨죠. 조평통 서계국 국장에 임명된 네,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남북 관계에서 어떤 이 역할을 했던 네, 네. 인물인지 짚어주시죠. 일단은 인물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그 자리를 설명을 네. 해보자면요. 조평통 서기국은 북한 통일전선부의 핵심 실무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열리게 되면 우리 통일부의 협상 파트너로서 이제 모습을 자주 드러냈던 기관이었고요. 원동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작년 말에 사망한 김양건 당비서에 이어서 북한 내에서 이제 대남 전략을 짜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2인자로 꼽혀온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조평통 서기국 국장에 이제 임명된 것으로 처음 확인이 된 것인데요.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임명이 뭐 따로 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원동현이 서기국 국장으로서 담화를 냈다. 뭐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원동현은 남북 협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뭐 2014년 2월에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에도 이제 북한 측 대표로 회담에 나서서 우리 측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서기국장 전임자는 강지영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제 그가 이제 작년 10월쯤에 이제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서 서기국장 후임자로 누구였을까가 이제 워낙 이제 우리 쪽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나서는 인물이기 네.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그동안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확인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북 협상에 좀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고 네,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